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탑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내나 똑같이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런 쪽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대안탑 얘기를 했었는데 대안탑이 있었고 큰 기러기 탑,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자은사의 대안탑, 그 다음에 천복사의 소안탑. 이 탑이 반쯤 갈라졌다가 다시 붙었다더라. 이렇게. 이거 뭐 신기하지? 이 탑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층마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탑입니다. 굉장히 큰 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탑인데 이 절은 사실 가보면 좀 안타까운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자은사를 가보면 그 옆에 손오공도 있고요. 뭐 굉장히 의리리해요.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문명사 자체에서 뭐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라는 종파예요.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거는 법상종, 그게 유식종이라는 겁니다. 1세를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이 쫙 올라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현수 법장 스님이에요. 의상대사 사제입니다. 의상대사 사제예요. 그러니까 지엄 스님이라는 분이 있고 종남산에 지엄 스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밑에 의상대사가 있고 지엄 스님 현장 스님이 있고 현장 스님 밑에 두 사람이 배우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게 누구냐면 원효하고 의상입니다. 이 두 분이 갔는데 원효는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게 무슨 뭐 해골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얘기고 실제로는 무덤에서 자고 그 무덤인지 모르고 잘 때는 무덤인데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서 잘까요? 문영왕릉 가보셨어요? 백제 문영왕릉? 그런 식 무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앞이 확 무너져 버리면 굴같이 생겨요. 그러면 저녁에는 그게 그 무덤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굴인 줄 알고 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무덤이네. 그러니까 첫날 잘 때는 꿈속에 귀신이 안 나오다가 무덤인 줄 알고 또 거기서 또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오더라는 그거예요. 원래 얘기는 뭐 해골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양반은 돌아오는 거고 의상 스님은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이 양반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여기서 뭔가 좀 안 맞습니다. 무언가가 안 맞아요. 여기에도 또 아마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또 내용이 추정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길로 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의상대사가 공부를 하고 그 밑에 의상대사가 공부할 때는 이 법장 스님은 스님도 아니고 이게 일종의 거사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상 스님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해가지고 당나라하고 신라가 통일 뒤에 당나라하고 다시 충돌합니다. 다시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의상대사는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 정보를 딱 빼서 그것도 얘기를 하면 지금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상대사 좋아했던 그 선묘라는 여자가 이렇게 했다가 말도 안 하고 너무 급하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이 돼가지고 그 정보를 빨리 본국에 알려줘야 돼. 그래서 말도 못하고 딱 하니까 왔다가 이 사람이 없어져서 가보니까 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데까지 갔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부석사에 가면 그 선묘각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중에 뭐 용으로 변했고 그거 얘기하면 또 재밌지. 그런 것들은 참 많아. 참 많아. 그래서 의상대사는 현장한테 갔다가 지엄으로 가는 거고 이 법장이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중국 불교의 최고 1인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화엄종.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엄종이 유행하고 중국도 화엄종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게 그 법장 스님 절이에요. 법장 스님 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은 쓸쓸하게 지금은 절이 아니고 그냥 기념품 파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탑만 남아 있고 주변이 정비가 다 안 된 상태로. 그래서 가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의정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인도를 갔다 온 의정 스님이 여기서 경전 모시고 번역하고 뭐 이런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사실. 가보면 그 감동이 아마 남다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내나 그 선도 스님, 향적사 선도 스님이라고 연불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연불종, 정토종, 정토종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선도 도작 뭐 이런 스님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나 탑이 그런 탑 양식으로 지금 비슷하죠. 탑들이 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벽돌탑 양식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벽돌탑 양식의 주류가 되는 목탑은 사라지고 이제 벽돌탑이 완전히 주류 양식이 되는 거고 여기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운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 탑이냐면 낙양의 백마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런 백마사 흰말절 흰 말이 저게 이제 중국 불교에서 최초절이거든요. 처음절. 근데 거기서 흰 말에다가 경전을 싣고 왔대. 그래서 이 절이 백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 뒤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절이에요. 중국에서. 그 절 뒤쪽에 가면 이 재운탑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명 개구리탑이에요. 개구리탑. 이 탑은 되게 재밌는 게 약간 배가 나왔죠. 배가 나왔는데 이 탑 앞에 서가지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반사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공명되면서. 근데 그게 아주 재밌어요. 아주 신기하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탑이 반 갈라지기도 한다. 이게 지금 중국 서안에 서안 탑이거든요. 서안에 있는 그 법문사 탑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건데 이 법문사 탑이 어떻게 이제 발굴되기 시작했냐면 이 밑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이제 묻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굴되기 시작한 게 하루는 비가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딱 반쪽만. 반쪽. 이게 벽돌탑은 이렇게 된다니까. 벽돌탑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비가 와가지고 한쪽이 싹 쓸려서 붕괴된 거예요. 상식으로는 이게 사진 안 보여주면 반쪽 없어졌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꺾거나 이렇게 되겠지. 설마 이건 뭐 잘라낸 것처럼 깔끔하게.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진이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 물론 100%딱 붙고 이렇게는 안 되지. 그럼 거기 이제 좀 보수하면 되는 거지. 뭐 나갔다가 딱 들어오고 이렇게 뭐 집 나간 사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마사 참 좋아. 이 절사자가 원래는 저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사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사라고도 읽고 시라고도 읽어요. 시. 그래서 이게 말씀원이 이렇게 나리를 붙으면 이게 시간 할 때 시, 말씀원이 붙으면 우리가 시인 할 때 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자 발음이라 원래 시자 발음. 그래서 사라고 읽을 때는 절이라는 의미로 쓰고 이거를 시라고 읽을 때는 이걸 관청이라는 의미로 써요. 관청 건물을 옛날에는 이 시 무슨 사 하면 이게 무슨 시 이러면 이게 옛날에는 관청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박초 선생 글씨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조박초라고 써 있는데 불교협회 회장, 중국 불교협회 회장했었던 조박초 글씨인데 최초로 인도에서 두 스님이 옵니다. 중국으로 와요. 중국으로 오는데 그 오는 얘기도 뭐 진귀한 얘기들이 있어요. 진귀한 얘기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오는데 와가지고 스님들이 딱 오는데 스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중국에서 불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모시지? 이 양반은 어디다 둘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했냐면 영빈관에 모십니다. 외국 사신급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영빈관으로 넣어. 그게 옛날 홍로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빈관에 해당하는 게 옛날에는 홍로시라는 데가 영빈관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모셨어요. 근데 이 앞에 오니까 경전하고 사리하고 불상을 모시고 왔는데 그 말이 흰 말에다 태워서 왔는데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눌러 앉습니다. 그 스님들이 아예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눌러 앉아. 그래서 이게 이제 관청에서 절로다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백마 그때 덕분에 그래도 편히 왔다. 이렇게 해서 백마사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온 스님이
가선마등과 이 가선마등이고 백마사 안에 모셔져 있는 상이에요. 축법나이라는 스님입니다. 축법나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두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불교가 온 거예요. AD 67년. 그때 꿈에 한나라 명제 때인데 후한의 명제 때인데 뭐 이건 조금 얘기해도 재밌는 얘기니까 뭐는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해드릴게요. 꿈에 금빛 나는 금인이 중국에서 금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금빛 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네, 부처님. 금인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이 궁궐 정원으로 딱 떨어지더래. 딱 내려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변 이제 사람한테 황제가 후한 명제 때 얘기해요. 명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쪽에 불교가 있고 거기에 성인이 계신데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밑에 신하가.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가서 모셔오도록 해. 이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이제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두 스님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교를 전해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따로 가서 모셔올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백마 말상이 있어. 말상이 명나라 때 말이에요. 말은 뒤에 나중에 또 만든 말인데 들어오고 나니까 불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전에 중국에 도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도교는 아주 원시적인 도교예요. 지금 우리가 도교할 때 그 도교는 후한 말에 혹시 삼국지 읽으면 있잖아요.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삼국지를 탁 이렇게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황건적의 난이라고 나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이 뭐냐면 노란색 두건을 쓴 어떤 반란이에요. 농민 반란 일종의. 홍건을 쓰면 빨간색을 쓰면 홍건적이요. 노란색을 쓰면 황건적이요. 노란 수건파, 빨간 수건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황건적이 도교의 시조예요. 그게 태평도라고 하는 도교의 시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군웅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때 이제 군웅들이 막 일어나서 결국 다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1세대 뭐 원소, 무슨 동탁 뭐 이런 애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한번 사그라들고 나서 위초고 삼국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쪽은 다 정리가 되고 그거 말고 그 옆에 오드미도라고 또 있어요. 천사도라고 하는 그게 도교의 시조, 도교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교는 거기서 시작된 거고 이때는 그 도교는 아니에요. 근데 더 원형적인 도교가 있어요. 원시적인 도교가. 도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원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불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밥그릇이 좀 쪼라드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황제한테 소송을 거는데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저거는 사입이다.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고 저거는 밖에서 들어온 저건 사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더 센지 구분을 하냐? 이제 황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황제 앞에서 단을 쌓고 양쪽 다 단을 쌓는 거예요. 도교 쪽에서는 도교 경전 같은 거, 그 다음에 도사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쭉 신선상이나 이런 걸 다 올려놓고 불교 쪽에서는 불교 경전을 놓고 그 다음에 불상 모셔놓고 사리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기도하면서 불을 지른대요. 불 지른대. 안 타는 놈이 이기는 거. 안 타는 놈이 이기는 거. 요즘도 이런 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누가 맞는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안 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옛날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상대사 얘기 나올 때도 의상대사가 지엄 스님한테 졸업 논문으로 책을 하나 냈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이렇게 저수를 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엄 스님이 책을 불에다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던지면 불에 안 탈까? 다 타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런 거. 왜? 자기가 썼으면 자기가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타면 자기도 모른다. 이게 책 안 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쓴 책은 자기가 기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그 당시 감흥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대충 줄거리는 생각이 나도 정확한 게는 또 다시 못 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제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게 컴퓨터하고 하드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한번 날아가면요 이거 진짜 뭐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끼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끼고.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안 탄 게 몇 개 있더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210자짜리예요. 화엄일승 법궤도가 210자인가? 210자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제일 적은. 근데 여기서도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중국의 하나의 문화 배경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인도에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라마야나나 이런 데 보면 마누라가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알고 싶어서 감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통과하면 바람 안 폈으면 불에 안 탄대. 라마야나가 그 시타가 그 부인인데 그게 납치되거든요. 라바나라고 하는 악마한테 납치가 되는데 네 정죄를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대목이 불을 통과해 보래. 안 탄대. 그렇게 검증하면 절단 날 거예요. 그치? 근데 옛날 사람의 어떤 그게 인도에서 먼저 제가 보기엔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어. 어떤 흐름이 있어. 그렇게 해서 태웠어요. 불을 질렀다고. 단을 쌓아놓는데 불 질렀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도교 경전은 싹 탔고 불교 경전은 이게 끄슬리기만 하지 않다더래. 이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대. 무슨 뭐 조기 구워지듯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비법 풍경이라는 고사인데 얘긴데 이래서 도교 경전은 그 뒤로 표지를 검은색을 썼고 불교 경전은 노란색을 써요. 그래서 황색 경전. 이 노란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색 노란색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 아직도 노란색들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앞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라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황사 오전석탑, 경주 분황사 오전석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 중에 하나예요. 신라 쪽에서는 이 탑이 제일 오래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백제 쪽으로 가면 이제 또 오래된 탑, 익산, 미륵사지 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꼽는 건데 이 탑도 보시면 벽돌 같잖아요. 내나 전에 앞에 봤었던 우리가 이런 탑들하고 비슷하죠. 이게 다 벽돌 탑이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조금 층이 낮고 뭐 그런 것뿐이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벽돌 탑이 아니고 돌을 벽돌 같이 잘라서 만든 거예요. 돌을 벽돌 같이. 그래서 그걸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벽돌을 모방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많아가지고요. 황토가 그렇게 잘 안 좋아요. 그래서 벽돌을 꾸면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조금씩 옹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유약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스미거든요. 물이 스미면 겨울에 이게 터지죠. 그렇지 않을까? 물이 스미면 겨울에 얼면서 좀씩 균열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벽돌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중국은 황토가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밀하니까 균열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약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걸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 더 많다는 얘기도 하죠.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노령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이쁜 게 없어요. 산이 이쁜 산들은 이게 막 돌들이 이렇게 촥촥촥촥 있는 산들이 이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게 노령 지형이라서 그래요. 젊은 지형은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9층으로 쌓은 거죠. 원래는 이런 탑이에요. 근데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층이냐 9층이냐 뭐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옆에 가보면 이 분황사에 가보면 옆에 이렇게 이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면적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9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황사를 만든 게 누구냐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덕만, 선덕여왕. 분황사 맞은편이 황룡사거든요. 황룡사가 있고 이게 재밌다고요. 황룡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가 있고 이 두 절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이 여기가 원래 옛날에 뭐였냐면 여기가 용궁입니다. 용궁입니다. 용궁이라고 하는 거는 소. 그리고 아마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사람도 집어넣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 춘향전 뭐 이런 거, 아니 춘향전이 아니라 심청전 이런 거 보면 뭐 인당수에 갖고 사람 넣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불교 들어오기 전에 그게 이제 무속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마 그런 데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연못 이렇게 해서 이제 용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 황룡사도 대궐을 지으려다가 용이 나와가지고 황룡사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이 승천하는 걸 보고 황룡사라고 했다. 이 분황사에도 지금도 가면 삼용 변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용이 들어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용전설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용궁자리예요. 용궁자리. 그리고 저 위에 가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 황복사가 있어요. 이 황자에다가 황복사가 있어요. 황자 들어가는 절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여기가 구항동이거든요. 구항동. 9구자를 써가지고 구항동 이렇게 구항동. 그래서 이 구항동에서 남쪽이 황남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만들면 황남빵, 황호동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는 이제 남쪽이라는 뜻이고, 황남동에서 구항동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옛날에 황자 들어가는 절이 9개가 있었는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역에 보면 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양은 9고 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9고 요 깨진 거는 이건 음이고 이건 6으로 써요. 그래서 구황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황.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주역에서는 원래 이게 건쾌가 중천 건쾌라고 하는 건데 요효하고 요효가 최고로 좋은 효거든요. 구오효는 이 효가 뭐냐면 비룡제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게 내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황이라는 의미가.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비룡제천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쓴 게 용비어천가예요. 용비가 뭐냐면 나는 용이거든요. 어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룡제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룡제천 이견대인 뭐 이렇게 주역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황이라는 뜻은 황제의 덕이 완천하에 떨친다 이런 의미인 거지. 이게 9개 무슨 뭐 황자 들어가는 절이 9개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황자 들어가는 절들이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황자는 제후국 시대에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황제를 칭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기로운 풀 이름 분자예요. 향기로운 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탑을 밀었더니 이 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굴을 했더니 이런 유물들이 나왔어요. 이게 탑 안에 있었던 사리기고, 이 안에서 사리장치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면 구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예전에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왔어.
이건 가위인지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늘이에요. 이런 게 바늘통이에요. 이게 바늘통. 바늘. 탑에서 웬 바늘이 나온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위가 귀신 쏘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위 걸어놓으면 이렇게 뭐 귀신이 못 들어오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가위라는 게 칼 두 개를 겹친 의미가 되면 그게 차단이라는 의미도 되고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래서 가위 걸어놓으면 그 삿된 게 못 들어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탑에 삿된 게 못 들어오게 하면 가위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바늘은 굉장히 특이하지. 그래서 이게 여성용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당시의 여성, 그리고 이 탑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선덕여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덕여왕한테 건립했다고 나와요, 이 절 자체가. 근데 왜 이름이 분황이냐,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덕왕 직위 3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 선덕여왕이 다스리던 신라가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었어요. 그 당시 백제에는 누가 있었냐면 백제 무왕, 이름만 딱 들어봐도 세잖아. 무왕, 이렇게 주먹왕이거든. 문무 할 때 무왕 이렇게 시호가 들어가면요 센 놈입니다. 무조건 센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여자는 아무래도 통치권의 한계가, 물론 지금 시절하고는 다르니까. 예전에는 여자 왕은 귀족들을 이렇게 다 제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남녀 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권위가 더 있을 수 있는 건 사실 뭐가 있냐면 무기가 지급이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총기 휴대가 허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먹이라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 배짱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 그냥 땡기면 되는데, 그건 애도 땡기고 여자도 땡기고 남자도 땡기고 다 땡기는 거예요. 지금은 무기가 없으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위축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가 좀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나오면, 뭐 택배 기사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줬는데 좀 깨졌어. 그러면 왜 깨졌어요? 그러면 좀 세게 나오면, 아이 그런가? 운전할 때 이렇게 접촉사고 나와도 이렇게 하면 뭐 큰 소리 치면, 아이 그냥 심장 떨려서 내가 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기가 지급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발달된 사회일수록 그 남녀 차별이 점점점 뭐 이게 균형이라는 게 맞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전에는 귀족들, 억센 놈들, 이렇게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말빨이 약하잖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장군이 막 이렇게 막 전쟁해갖고 막 들어오는 사람한테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뭐 좀 이렇게 위험 있게 뭔가를 해봐야지. 잘 안 돼. 그래서 진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붙었고, 그다음에 신라하고 당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연합이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잖아요.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임금이 아까 그 자은사지였던 당고종의 아버지인 당태종이요. 당태종이 또 이게 또 약간 또 캐릭터가 세거든. 엄청 세요, 캐릭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는 안 주고 너네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실을 한 명 보내줄 테니까 내 친척 보내줄 테니까 그거 왕으로 삼지, 이래버린다고. 국가 전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다가 또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들어봤죠?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당태종이 너도 여자냐? 라고 하는 그 아주 사건이거든요. 너도 여자냐? 향기 없는 여자는 그 당시에는 선덕여왕이 혼자 살 때예요.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갈문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죽고 아마 혼자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 너도 여자냐?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국서로 희롱하는 거예요. 나는 향기가 있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분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짓고 이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저 높은 탑을 만드는 거예요. 분황사 9충 모전석 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했으나 한 번 무너진 권위는 잘 안 서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선덕여왕 13년인가 16년인가 제 16년째인가 그 1월에 그 비담 염종의 난으로 결국
난중에 이제 죽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전탑이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게 벽돌탑인데 벽돌탑 방식이 안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안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 낙동강 옆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전란을 피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란을 피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왔는갑다. 단체로 이렇게 배 타고 쫙 들어왔는갑다. 그래서 안동 쪽에 정착을 했는갑다. 그렇지 않으면 안동 쪽에서만 이 전탑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시대만 딱 그래. 딱 그래. 통일신라 시대 쪽에서 이렇게 딱 나온다고. 이거 안동 신세동 전탑인데 예전에는 이게 물 들어가면 자꾸 이 벽돌이 깨지니까 이게 기와를 다 덮은 거예요. 기와 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국의 탑처럼 큰 탑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작으니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전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분황사 모전석 탑도 안에는 꽉 차 있습니다. 문은 있는데 크기가 작으니까 안에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냥 문만 형태로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 탑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문 같은 건 있어요. 하지만 뭐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도 여기 내나 안동에 있어요. 이것도 안동에 있어요. 이 탑 있고 이거는 그 안동역 앞에 뭐 이렇게 탑들이 있어요. 그 안동 쪽에만 특별하게 이런 탑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일부 귀화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는갑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돌탑으로 그처럼 벽돌탑이 돌탑으로 점점 변해가는 양상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벽돌탑하고 비슷한데 돌이고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형식화됐죠. 벽돌하고 돌하고 이렇게 보면 딱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더 이제 간략화된 거죠. 이게 벽돌탑이 이건 경주에 있는 경주 양피사 터. 이 탑을 보면 위아래가 층받침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위에는 없고 밑에만 있으면 그건 목탑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가 다 있으면 이거는 전탑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벽돌탑을. 벽돌탑은 위아래가 다 있습니다. 목탑은 위에는 기와기 때문에 위에는 이게 없어요. 밑에는 이렇게 결구라고 해서 이렇게 공포가 있어요. 이 탑 맞은편에 있어요. 또 똑같은 완전히 하나는 목탑 양식이고 하나는 전탑 양식이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미륵사. 미륵사도 이제 뭐 아까 선덕여왕 시기에 백제 무왕, 그 무왕이 창건했다는 미륵사. 여기도 용전설이 있잖아요. 여기도 용전설이 있고 여기도 용전설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 여기가 전체가 황룡사도 전체가 다 연못이었고 그것을 이제 메운 거죠. 메우고 절을 지은 거고 이건 발굴해 보니까 여기가 밑에가 진짜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가 아마 다 용궁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큰 뭐 저수지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령한 저수지 이렇게. 그래서 뭐 가뭄 나면 거기서 빌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저수지. 근데 거기를 다 밀고 그 미는 과정에서 용이 올라갔다는 거고 승천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백제 무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삼존불이 미륵 삼존이 이렇게 연못 안에서 솟아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짓고 지명법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자산 지명법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루 만에 돌을 뭐 산을 허물어 가지고 다 이렇게 뭐 메꾸고 거기다 절을 지었다고. 산 허물어서 메꿔 가지고는 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탑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엄청나게 다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초공사 하는 거 아닙니다. 땅 이렇게 그냥 흙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이런 봉이 있어요. 이게 황룡사 같은 경우 7cm짜리로 했다 하거든요. 흙을 한번 싹 덮고 7cm짜리로 다 두드려요. 혹시 예전에 그 무덤 쓸 때 봉분하고 나서 이렇게 막 두드리고 밟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다지는 거죠. 그걸 막 다지면요 공기가 빠져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걸 판축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울에 풍납동에 가면 풍납토성이 있어요.
그게 한성백제 시대 때 유물이거든요. 서울이 이게 보기가 별로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천년도읍입니다. 조선시대 때 600년, 그 다음에 백제시대 때, 한성백제 시대 때 400년 해갖고 이게 천년도읍이거든요. 그 풍납토성이 그 판축법으로 흙만 다져갖고 쌓은 거예요.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누가 그거 관리 안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동네에 또 살았었는데 거기 그냥 가서 노는 데였지 뭐 문화재라는 개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남아요. 왜? 다져놓으면요. 그게 거의 시멘트급으로 가요. 시멘트급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 다져야 돼요. 그걸 떡시를 이듯이 하나 하고 다지고 하나 하고 다지고 하나 하고 다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한꺼번에 막 많이 넣고 다지면 집안이 물러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탑을 만들고 중앙에 목탑 만들고 그다음 양쪽에 이제 석탑 이렇게 미륵 3존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륵 가운데 한 분, 그다음에 양쪽 이제 협시보살 해가지고 용수보살, 다라니보살, 아니면 청광보살, 신광보살. 미륵, 청광보살, 신광보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복원한 탑. 그리고 이 옆에 원래 무너져가는 탑이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이거는 이 탑은 지금 완성시킨 건 이 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 반쯤 무너져 갖고 있었고 한쪽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었던 자리에다가 하나를 다시 만든 거죠, 지금. 사람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뚫려 있거든요, 저쪽까지.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고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좀 잘 할 만한 사람들은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냥 지어내는 얘기예요. 지어내는 얘기고 아무튼 사람 크기가 요만하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탑이에요. 그런데 이 탑은 아까 분황사 모전석 탑은 벽돌탑 양식인 거고 이 탑은 나무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무 건물이잖아요. 목조 건물. 목조 건물이나 요 탑 건물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긴 게.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위에가 이게 없잖아요. 아까 거는 위에도 있었잖아요. 위아래가 다 있으면 그거는 벽돌탑 양식을 계승한 거고 밑에만 있으면 그거는 나무탑 양식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무너져 가던 이 탑을 해체를 했지. 몇 년 전에 해체했잖아요. 해체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원하려고 딱 해체를 하는데 이 가운데, 저 가운데 어떤 함 같은 거 뭐 하나 있죠? 네. 저기서 사리가 발견된 거예요. 사리가.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전설이 있는 그거거든요. 선화공주와 서동이, 마동이, 마팔았다 그래서 그 마동이라고 하는 선화공주 전설 있잖아요. 백제 무왕이 이제 선화공주랑 선화공주는 누구냐면 선덕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덕, 그 다음에 덕만, 그 다음에 또 김유신 어머니가 되는 누구지? 뭐 공주가 있고 그 밑에가 지금 선화공주요. 이게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사랑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진평왕 딸인데 그렇게 다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이 사택적덕이 무왕의 부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잘못된 거냐, 전설이 잘못된 거냐, 안 그러면 선화공주도 부인이었다가 또 다른 부인이 또 있었느냐, 아니면 일찍 죽었느냐, 뭐 얘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리가 나왔다는 거고, 이거 이제 장식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꽂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탑에다가 넣는다 이러니까 그냥 빼서 넣은 거예요. 은으로 된 거는 이제 약간 떨어지는 거고 금으로 된 거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막 넣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에서 사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사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 5대 복음이 전부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 중에서 지금 유력한 거는 통도사, 그 다음에 오대산 중대, 상원사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대산 중대에 있어요. 오대산 중대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외에 또 다른 세 개가 있어요. 사자산 법풍사,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 그 다음에 저기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떨어지고 이쪽이 유력한데 이건 둘 다 개봉이 안 됩니다. 개봉이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리를 또 어디다 모셨냐면 자장스님 어디다 모셨다고 나오냐면 그게 황룡사 탑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울산의 태화사 때문에 울산에서 태화강, 태화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은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못 찾고 있고 여기서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바닥에서 탑 밑에서 주심 초석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그 사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리예요. 이 사리가 이 사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 이 사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리 꼭 뭐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백제 무왕이 모신 이 사리예요. 백제 무왕이 그 앞에 백제에서 잘 나가던 왕이 있었어요. 백제 성왕이라고. 근데 그 관산성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덕왕 그게 이제 창인데 걔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백제가 굉장히 혼란기 때 무왕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백제를 안정시키고 그거를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제의 중흥을 딱 선포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미륵사지를 건설한다고. 딱 건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사리를 넣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리 굉장히 중요한 사리예요. 이 사리 굉장히 중요한 사리.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리. 이게 월정사가 아니고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산이거든요. 이 사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리. 이러면 이거는 세조가 만든 거니까 조선시대 아닙니까? 아니요. 이 당시는 탑이 조선 초기 때는요 절이 완전히 다 쓸려 나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절들이 전부 무너지고 오래된 탑들도 전부 무너질 때예요. 그때 그러한 귀중한 유물들이 전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수양대군, 효령대군 이런 사람한테 불교 좋아하는 사람 딱 들어갔다고. 그러다가 이 문수동자상에 이게 굉장히 진귀한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세조가 창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 동자가 나타나서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병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요즘 돈으로 한 3천억 들어가지고 대대적인 불사를 하거든요. 자기 병이 났으니까. 그때 여기에 모신 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세 사리만 제대로 알면요 이게 최고 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세조 때 모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신라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모든 절들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서 최고급이 쫙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모신 게 이 문수동자상에 들어있는 요 사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사리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리. 그리고 내 다음 시간에는 이 사리 말고 중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리 얘기도 해줄게요. 이거 굉장히 이런 건 뭐 보기만 해도 복이 막 쫙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언제 한다고? 그래, 다음 시간. 그럼 오늘은 또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